지금 이 순간 굶주리고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에요. 한때 세계 지도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던 그 영국이 지금은 국민들이 밥을 굶는 나라가 됐거든요. 교사 5명 중 1명, 의료공단 직원 4명 중 1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자신들이 식민 지배했던 인도한테 GDP에서 밀렸고 항상 핍박하던 아일랜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2위 안에 들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도대체 영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영국 경제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IMF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영국 GDP는 세계 6위까지 떨어졌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5위였거든요. 더 황당한 건 G7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들은 유로존이 3%, 미국이 7%씩 성장할 동안 영국만 홀로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이 2자릿수를 기록했고 식품부터 임대료까지 모든 게 끝없이 오르는데 실질 임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서 멈춰 있죠. OECD 3는 세계 국가 중 임금 상승률 27위를 찍었는데 이건 나폴레옹 전쟁 이후 200년 만에 가장 긴 임금 정체 기록이라고 합니다. 거리에는 무료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뱅크가 생겨났고 빈곤 아동이 무려 420만 명에 달하게 됐어요. 런던의 하수구에서는 오물이 템스강으로 쏟아져 나오고 아이들은 굶주리며 사람들은 난방비가 무서워서 떨면서 잠을 자야 하는 게 현실이 됐습니다. 심지어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대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왔거든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영국의 추락은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서서히 확실하게 경쟁력을 잃어왔고 그게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이 생산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놨거든요. 1780년부터 1870년 사이에 영국의 1인당 실질 GDP가 거의 2배로 뛰었고 1850년대에는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영국이 담당했을 정도였죠. 말 그대로 세계의 공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영국이 산업혁명을 먼저 이뤄냈지만 다음 단계로 먼저 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항상 다음으로 먼저 가서 후발주자들을 기다리고 쫓아오는 동안 다시 한 발 더 나아가는 방식으로 패권을 유지하잖아요. 영국은 달랐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로 도전을 장려했던 미국이나 독일과 달리 영국은 좀 더 보수적이었고 교육 시스템도 문제였거든요. 명문 학교들은 고전과 학문에만 집중했고 과학과 공학 같은 건 오히려 무시했어요. 독일과 미국이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배출할 때 영국 상류층 자제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우면서 젠틀맨이 되는 법을 익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후발주자들은 미친 듯이 쫓아왔죠. 미국 제조업 노동자의 생산성은 영국 노동자의 2배였고 1890년대쯤 미국의 1인 GDP는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1870년대 31.8%를 차지했던 영국의 산업 생산량은 1910년대에 와서 1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2차 산업혁명에서 영국은 명백히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염료, 의약품, 화학 비료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때, 미국이 전기와 자동차, 석유로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영국은 여전히 1차 산업혁명 시기의 기술에 머물러 있었죠. 그래도 경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식민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는데 영국은 프랑스나 독일, 일본처럼 국토가 초토화되지는 않았어요. 인프라가 온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했던 거죠. 물론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고 미국한테 돈을 빌려서 채무국이 되긴 했지만요. 문제는 뭐였냐면 차라리 전쟁이 없었으면 자신들이 뒤처졌다는 걸 깨닫고 뭐라도 했을 텐데 인프라가 남아있어서 1950년대 초에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바람에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 빼고는 우리가 그래도 잘 나간다고 안도해버렸거든요. 영국이 잘해서 회복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전쟁 피해로 내려앉아서 생긴 반사 이익이었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도 영국은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전과 똑같았죠. 패전국이었던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모두가 경제 기적을 만들면서 영국을 압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모두가 성장만을 외치는 자본주의 시대에 영국은 오히려 분배와 복지에 집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 유권자들은 전쟁 영웅 처칠 대신 노동당 정부를 선택했고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복지국가 건설에 착수했죠. 복지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과하면 국가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은 과했어요. 기업들은 게을러졌고 노동조합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게 됐거든요. 50년대 회복기를 지나 60년대에 들어서자 영국의 제조업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거의 내려앉았다고 봐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파업과 방만한 경영 때문에 영국 제조업은 효율도 낮고 품질도 안 좋은 게 되어버렸죠. 최초의 산업국가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60년대 영국 노동자의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서독의 75% 수준이었고 세계 9위였던 1인당 GDP도 18위까지 밀려났습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에 덫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들은 하나둘 독립했고요. 그렇게 1970년대 영국은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치욕스러운 시기, 흔히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암흑의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국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는데 복지가 과해서 사람들이 나태해졌다는 의견도 있고 투자 부족과 노후화된 산업설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죠. 실제로는 모든 게 겹쳐져서 나온 결과였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였든 간에 핵심은 영국이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거예요. 먼저 가기는커녕 후발 주자들한테 따라잡혔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3년 석유 파동까지 터지면서 1975년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20%를 돌파했어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그 누구도 방향을 틀지 못했습니다. 당시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해서 노조와 싸웠다가는 정치 생명이 끝날 각오를 해야 했거든요. 결국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고 1976년 영국 재정이 박살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국은 결국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됐죠. 이보다 더 최악이 있겠냐 싶었지만 1978년 겨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임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자 대대적인 공공노조 파업이 일어났거든요. 이른바 불만의 겨울이라 불리는 시기예요. 의사와 간호사가 파업하면서 병원이 멈췄고 환경미화원들이 파업하면서 거리는 쓰레기장이 됐고 묘지 관리인들이 파업하면서 장례도 못 치른 시신들이 창고에 쌓여 있었죠. 450만 명이 타업에 참여했고 공공서비스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등장한 게 마거릿 대처였습니다. 대처의 해법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적자 공기업은 민영화해버렸고 노동조합은 해체하거나 축소했고 규제도 없애거나 줄였죠. 세금도 줄이고 정부 지출도 줄였습니다. 시장 경쟁 원리를 앞세우면서 비효율 제거에 집중했던 거예요. 대처리즘은 초기에 실업률 급등과 제조업 붕괴 가속화라는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1979년에서 81년 사이 영국 GDP는 오히려 감소했고 실업자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활로를 열었죠. 특히 금융 규제 완화는 런던을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재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다만 대처의 방식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국은 서비스 중심, 금융 중심 산업으로 경제 무게 중심을 급격히 이동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살리거나 유지하지 않고 너무 서비스에만 올인했거든요. 경제가 회복된 시점에서 굳이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IT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다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영국은 호황 속에서 다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경제 회복에는 성공했지만 다른 국가들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다음을 위한 기반은 세우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영국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는 북해 유전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북해 유전은 사실상 신이 영국에게 준 마지막 기회였어요. 영국과 노르웨이가 공유하는 곳으로 영국을 세계 8위 석유 수출국까지 올려준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였거든요. 영국이 불만의 겨울 이후 쭉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금융도 있지만 북해 유전이 사실상 전부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정도니까요. 노르웨이의 경우는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수익 대부분을 국부펀드로 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1.5%가량을 보유한 거대 자본이 됐죠. 반면에 영국은 수익의 대부분을 부작용을 메꾸는 데 사용했습니다. 감세에서 생긴 세수 부족을 메꾸고 제조업 붕괴로 늘어난 실업자들에게 수당을 주고
복지를 위한 세원으로 썼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영국이 노르웨이 모델을 따왔다면 지금쯤 수천조 원의 국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영국은 미래를 팔아 현재를 버텼던 셈이죠. 다음 산업을 위한 투자로 쓰였다면 모를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영국은 그냥 소비를 했다고 봐야 합니다. 어쨌든 제조업은 망해갔지만 이건 석유로 메웠고 고부가 가치의 새로운 서비스업들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국은 다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1997년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가 내세운 쿨 브리타니아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영국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감을 찾은 듯 부흥기를 맞는 것처럼 보였죠. 연 2에서 3%의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런던을 중심으로 한 금융과 부동산의 부상, 유럽 연합 가입 이후 교육 확대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었어요. 호황은 가계부채와 금융 거품에 기댄 측면이 컸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소비도 활발해졌지만 산업 경쟁력이나 생산성이 개선돼서 나온 활력이 아니었거든요. 경상수지 적자는 일상이 됐고 겉으로 성장하는 듯 보여도 생산성과는 별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침체는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이었던 거예요. 이 사이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3차 산업혁명 속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기 위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IT 분야 벤처기업 붐이 일어났고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엄청난 규모의 기업들이 탄생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리지 않고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이게 제조업과 결합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습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하지 못한 제조업들은 비교적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국가 몫이 됐고요. 근데 앞서 말했듯 외부 환경 덕분에 영국은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도는 듯 했고 영국은 어찌어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금융 중심 경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호황으로 보이기까지 했죠. 영국 경제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가다가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난다, 취약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너진 게 2008년 금융위기예요.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업에 올인했던 영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큰 타격을 입었죠.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을 비롯해 영국의 거대 은행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영국은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서 살려냈습니다. 거의 국유화하다시피 지원해야 했거든요. 주가와 부동산이 급락하고 GDP도 하락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이했고 실업도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뛰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영국의 국가 부채는 급증했죠. 사실 다른 국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겪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더 큰 구조적인 문제를 또 만들어냈어요. 생산성 위기죠. 2008년 이전 영국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약 2.2%였는데 2008년 이후에는 0%대로 추락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고용이 늘어났지만 임금도 생산성도 늘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저임금 노동자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임금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데려온 이민자들, 우리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뜻해요.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기계와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자를 최소한으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굴렸거든요. 여기에 딱 맞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이었고요. 안 그래도 버려진 제조업은 더 버려졌고 생산성도 낮아졌으며 노동시장에서 공급은 많은데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은 계속 오는데 고용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면 전체 임금이 정체된 겁니다. 참고로 이건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16년간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상 오르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이걸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겁니다. 영국은 이때라도 국책 사업으로 다음 산업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국내가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재정 적자가 심해졌기 때문에 긴축을 해야 했는데 긴축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급격하게 생활에 문제가 느껴질 정도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2010년 집권한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과 조지 오스본은 국가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라고 선언하며 지방정부부터 시작해 경찰, 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복지, 특히 NHS, 국민보건서비스 예산까지 손대면서 긴축을 실행했죠. 그 결과 응급 환자의 절반 이상이 4시간 넘게 대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앰뷸런스를 기다리다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 됐고, 사람들은 사회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불만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빚과 적자가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국민 대다수가 불만은 있었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나냐는 거였죠. 경제가 다시 좋아지면 복지를 정상화하면 되는데, 이때까지 몇 번이나 이야기했듯 영국은 금융 말고는 준비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상태였습니다. 임금 정체, 생활비 상승, 복지 축소, 여기다 유럽연합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민자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만은 크게 쌓였고, 이게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가 브렉시트였죠. 이미 제조 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GDP의 80에서 90%를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브렉시트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곳이 금융과 서비스업이었음에도 통제권을 되찾자니 같은 정치권에서 외치는 문구들에 현혹된 사람들은 브렉시트에 표를 던졌습니다. 레퍼런덤 이후 부자들과 엘리트 청년층은 영국을 떠나기 시작했고, 영국 정치권에서는 사회 시스템 정상화와 복지 증가가 다시 대세로 떠올랐죠. 이후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논돔 제도 폐지와 부자 세금 증액은 부자들이 싹 빠져나가도록 만들었고요. 사실 긴축이냐 복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을 어떻게 다시 이뤄낼 거냐,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뭘 준비해야 한다가 화두여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몰락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도 이거예요. 현재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의 금융 허브 역할을 했던 런던, 영국의 금융 패권은 브렉시트로 망가지면서 파리 증시의 시가총액이 런던을 제치고 유럽 1위가 됐고, 제조업은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럼 사회적 합의를 구해서 복지에서 돈을 빼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안 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현재 영국 경제 상황을 두고 평론가들과 모든 경제기관들이 똑같이 1970년대보다 더 암울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 이유죠. 70년대 영국은 문제는 많았지만 적어도 인구도 젊었고 인프라도 있었고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국은 부자와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고 브렉시트로 시장은 축소됐고 인프라는 노후화됐고 부채는 여전히 많기 때문에 반등할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미 영국 경제는 건강했던, 아니 영국 사람들에게는 위대했던 시절에 구축했던 여력을 전부 소진해버린 느낌입니다. 대영 제국의 위상은 역사책에나 있을 뿐 지금 영국은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곧 중견국이 될 것이라는, 아니 이미 중견국으로 내려앉았다고 볼 수도 있죠. 식민지보다 못 산다는 말이 처음 들을 때는 자조적인 농담 수준이었다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물론 영국은 여전히 기회가 있는 국가예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산업들에 올인한다면 적어도 다른 못 사는 국가들보다야 인프라든 뭐든 훨씬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이미 국민과 정치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린 게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어려운 다 같이 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희생을 좀 해보자라는 말을 할 생각이 없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도 복지와 연금, 자신들의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색을 하지 않죠. 영국 경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간다고 해서 영원히 앞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뒤처진다는 걸 영국이 보여줬거든요. 산업혁명을 먼저 이뤄냈지만 2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졌고, 금융으로 회복했지만 디지털 혁명에서 또 뒤처졌습니다. 호황일 때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해요. 북해 유전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미래 투자가 아닌 현재 소비로 날려버린 영국의 선택은 정말 뼈아픈 실수였죠. 또 하나는 균형입니다. 복지도 중요하고 경쟁력도 중요한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1970년대 과도한 복지와 노조의 힘으로 경쟁력을 잃었고, 대처리즘으로 경제는 회복했지만 빈부격차와 제조업 붕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지금 영국이 겪는 고통은 수십 년간 쌓인 선택의 결과물이에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을 준비하지 않고 호황에 취해 문제를 외면하고 구조적인 개혁을 미루고 단기적인 해결책에만 의존한 결과인 겁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지금은 국민들이 굶주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GDP 세계 6위로 밀려났고, 식민지였던 인도한테 추월당했고, 핍박했던 아일랜드는 세계 최상위 부국이 됐죠. 영국의 몰락은 단순히 브렉시트나 금융위기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계속된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영국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은 복지를 원하고, 정치인들은 표를 원하고, 부자들은 떠나가고, 청년들도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영국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